전진영 교수님은 울산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이시고요. 교수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제 정신 건강과 그런 내용들이고요. 아마도 아마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많이 접했던 내용들도 있고, 그러지 않은 내용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야기해보고, 같이 또 이제 질문, 사전 질문 나왔던 내용도 같이 살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진료실에서 사실은 뭐 상담이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오셔서 얻고자 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런 것들 같아요. 그냥 지식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평소 궁금한 것들, 사실 아까 앞서 제가 강의도 좀 뒷부분부터 들었는데, 이제 진료실이나 아니면 상담하는 과정에서 좀 이야기를 해도 뭔가 여러 가지 시간적 제약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조금 궁금한 것들이 다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해소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이야기를 좀 해야 하는데 이제 못다한 이야기들이 또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조금 알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좀 듣고, 아, 나한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또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 이제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저도 최근에 봤는데, 여기서 이제 이 주인공 한 분이 이제 산부인과 의사로 나오고, 그리고 언니가 이제 시술을 받는 과정들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 대화 같은 것들이 오가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전화를 받았다가 이제 좀 좋지 않은 결과가 있어서 했던 내용들인데, 사실은 이제 이 동생도 사실은 산부인과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언니의 뭐 것들을 다 공감을 못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좀 많이 저도 조금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질문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사전 질문지도 봤는데, 그냥 어찌됐든 이것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약간 이제 부부가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부가 같이 어떤 정서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그래서 시술 과정에서 마음을 어떻게 돌볼 거고, 그다음에 자꾸 하다 보면 멘탈이 좀 나가는데 이 멘탈을 어떻게 조금 잡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진료실이나 상담 과정에서 질문해 주시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우울하고 불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된 상황에서 있으면 이제 우울하고, 그다음에 어떤 결과를 계속 기다리다 보면 불안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불안감,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나 혼자 어떻게 보면 이제 쌓아가야 되는 어떤 소외감, 그래서 이런 우울과 불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을 조금 이제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살다 보면 이제 의사소통의 문제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서울에서의 강의는 이 부분이 되게 중점이 돼서 강의가 되었었던 것 같고요. 저도 유튜브로 봤는데, 그래서 뭐 소통 방법이나 대화법, 뭐 사실은 다 들어보면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내용들이지만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전에서 더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상황을 뭐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제가 아마 맞닥뜨린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당면한 문제들이 보면 이제 신혼을 지나서 이제 부부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엄청 큰 이제 역경, 시련 이런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의 어떤 대화를 하면서 신뢰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사실 모든 문제들은 이제 표면에 문제가 있고 내면에 더 깊숙이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면 밑에 잠재됐던 문제들이 뭔가 그런 역경이나 이런 게 없으면 나타나질 않는데, 그런 과정에서 잠재되어 있던 갈등이 나타나고 그런 게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일반적인 부부들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친구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모 자녀 간에도 그냥 평상시엔 드러나 있지 않다가 뭐 예를 들면 뭐
가족 한 명이 뭐 많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뭐 금전적으로 많은 손해를 본다든지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이제 뭔가 갈등이 생기는 것 같지만 그 밑에 있는 다른 문제들 뭐 예를 들면 평상시에 어떤 불만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평상시에 섭섭함이 있었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수면 밑에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더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또 여러 가지 뭐 좀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아까 그 드라마 같은 데도 나오지만 사실 이제 외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알릴 것인가 또 어디까지 이야기해 줄 것인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고민을 하고 털어놓았을 때 나한테 이득도 있고 손해도 있고 뭐 중립적인 것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판단하지 못하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사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먹고 있는 약이 있는데 뭐 그러면 이거를 뭐 제가 뭐 설명을 뭐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있고 특히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들은 더 특별한 환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우울증이 있다거나 공황 장애가 있다거나 그러면 뭐 공황 장애가 있는 거를 뭐 가족은 뭐 모르겠지만 어떤 직장에다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을까? 아니면 내가 이걸 얘기를 해가지고 좀 배려를 받을 수 있으면 배려를 받아야 할까? 뭐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알릴 것인가, 알리면 이제 어디까지 알릴 것인가 이런 고민들은 많이 있으실 거고 사람마다 아니면 직장의 환경마다 좀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업무에 어떤 지장을 좀 주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장이 있게 되면 어떤 인사상이나 업무의 어떤 뭐 법적인 불이익은 없지만 어떤 그냥 막연한 불이익이나 어떤 경력 단절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도 있습니다. 사실 뭐 제가 지금 직장은 아니지만 예전 직장에 저희 같이 일하는 의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중에 뭐 이런 비슷한 고민을 이제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하시는 분들도 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찌됐든 그분 입장에서는 뭐 진료를 한번 빼면 제가 뭐 진료를 조금 더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뭐 고민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또 말을 해야 할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스트레스로 또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인데 뭐 임신과 육아나 뭐 아니면 대화 같은 것들이 있고 관심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면서 어떤 심리적인 문제를 경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의도하지 않아도 서로 어떤 의가 상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본인이 의도적으로 어떤 상황을 회피할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소외감이나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보면 나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정말 이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제 어찌됐든 실제적인 상황이 정말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적이지 않더라도 내가 그냥 느끼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문제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사실 여러 가지 질병이나 아니면 어떤 나의 사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과연 어떻게 이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야 할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이 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에 대해서도 약간 가족이라고 하지만 가족은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놨을 뿐이고 다 다릅니다. 뭐 어떤 뭐 예를 들면 시가와 친정, 본가와 처가가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동등한 뭐 가족들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어떻게 이야기라는 것이 과연 걱정과 관심인가 아니면 이제 좀 재촉인가 이런 문제들도 있고 사실 이런 문제는 진료실에서 저도 되게 많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이 있거나 뭐 예를 들면 그랬을 때 가족들이 이거를 그냥 관심 있어서 뭐 잘 밥은 잘 먹냐 아니면 몇 시간 자냐 이렇게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약간 관리 모드 이런 것처럼 또 당사자들은 받아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배려를 해주는 것이 과연 배려인가 아니면 나한테 그냥 어떤 심리적 부담만을 더 가져오는 상황인가 그래서 배려인가 부채의식인가 이런 고민들이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조카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도 여러 생각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렇게 질문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부부간의 대화에 있어서는 사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대화의 간극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모든 대화에서 마찬가지인데요. 뭐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실 뭐 갈등의 상황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뭐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인데 이제 학생이 뭐 예를 들면 뭐 최근에 뭐 이렇게 뭐 좀 늦게 늦잠을 자고 뭐 아니면 늦게 들어오고 이랬을 때 아 요즘에 뭐 예를 들면 어떤 구체적으로 힘든 것들을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뭐 아 너 요즘에 왜 이렇게 뭐 태도가 올바르지 않냐 뭐 그렇게 한다든지 그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아 요즘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뭐 이렇게 뭐 저희 원장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바꾸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바꿨는데 또 그게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대화의 간극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상대방이 내가 말하는 걸 다 이해한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의 경험이 사실 100%다 전달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화를 할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만 이게 너무 구체적으로 하면 또 비난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상황에서 아 이게 조금 뭐 일찍 와줬으면 좋겠다 이러면 이제 좀 비난의 의미로 또 받아들일 수 있고 아 나한테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어떤 관심을 가져줬냐 뭐 내가 뭐 병원에 가는 그런 게 있을 때 조금 나에 대해서 조금 뭐 챙겨줬으면 좋겠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비난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있다 보면 이제 스트레스들이 극대화되고 점점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괜찮았었던 경우에라도 이렇게 어떤 극한 상황이나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는 대화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간극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뭐 조금 더 순화해서 하면 이제 뭐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 자녀의 대화법도 마찬가지인데 아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자녀에게 엄마가 이렇게 뭐 네가 조금 더 일찍 오면 엄마가 좀 기쁠 것 같다든지 이렇게 나에 대해서 표현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순화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부간의 대화법에서도 조금 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는데 또 뭐 이것을 하면서 저의 걱정은 또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마치 이게 또 하나의 강박이 되거든요. 아, 내가 꼭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벌써 말을 해버렸고, 뭐 강의를 들었는데 이렇게 말하라고 했는데 난 이렇게 말 안 했는데 어떡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알고 있고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계속 인지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대화를 하거나 서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그런 간극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간극이 발생한 이유는 이제 불분명한 전달입니다. A를 B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뭐 상황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진짜 우리가 사실 잘 모르지만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뭐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 오히려 이제 방해가 될 수 있고 또 배려를 하는데 이게 정확히 배려가 전달이 안 되면 좀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뭐 제가 진료를 할 때도 어떤 분이 있는데 좀 제가 보기에는 좀 감정이 추스러지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천천히 진료를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이제 다른 분을 이제 먼저 했는데 뭐 양해를 이제 구하지 않으면 내가 왜 빨리 왔는데 내가 이렇게 좀
안 봐주고 저 사람부터 먼저 봐줘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는 저분이 이렇게 약간 좀 눈물도 나는 것 같고 이래서 제가 조금 더 천천히 상담을 더 질 좋은 상담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려고 했지만 이제 이런 게 전달이 안 되면 뭐 예를 들면 배려하는 게 오히려 이렇게 조금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상대방이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전달이 안 되면 실제적으로 모를 수가 있고 사실 뭐 이심전심이고 다 전달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달을 조금 더 잘 해야 하고 그다음에 상황으로 인해서 좀 더 간극들이 증폭이 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상대방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이러한 어떤 간극이 발생하더라도 뭐 중간에 대화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통해서 이것을 좀 극복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증폭되고 결국 갈등이 오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이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좀 되게 모호하게 말하는 경우가 일상생활에서는 되게 좀 이제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이제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은 거죠.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관심이 있을 때 뭐 예를 들면 뭐 저는 좀 친해지고 싶어요 이렇게 다이렉트를 말할 수 없으니까 뭐 오늘 옷이 참뭐 세련되셨네요 뭐 이렇게 말한다든지 아니면 머리 스타일이 바뀌셨는데요 이건 관심이 필요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좀 잘 전달되지 않으면 굉장히 좀 이렇게 안 좋을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엄청 힘든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갈등을 또 줄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현 상황에서의 갈등과 고민이 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핵심적으로 타고 오는 다른 깊숙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 현상은 뭐 예를 들어 어떤 뭐 어떤 대화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지만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 뭐 금전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섭섭함이 예전에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타고 오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어떤 그런 상황에서 현재적인 거에만 계속 집중을 한다면 이런 핵심적인 문제를 타고 오는 다른 문제들을 오히려 신경을 잘 못 쓸 수도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감정적으로 예민한 상황에서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고 이것을 다 이제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린다거나 아니면 다 내 문제로 하게 되는 거 있어요. 결국은 내가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황이니까 다 이러는 거지 하면서 나한테 되게 공격을 하시는 분들도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왜 이렇게 몰라주기 때문에 아니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하면서 다른 사람의 탓을 다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것도 아닌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현상일 뿐인데 이것을 자꾸 외부로 막 돌리시기도 하고 내부로 막 돌리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갈등이 있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진료 대기실에서 아까도 뭐 이렇게 질문이 많으신데 사실 우리나라의 진료 환경이 정말 막 물어보거나 쉽게 막 대답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저도 사실은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뭐 제 환자들한테는 뭔가 대답을 잘 못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막 환자분들이 뭐 네이버 지식인에서 봤는데 뭐 어떻다더라 아니면 유튜브에서 뭐 어떤 의사가 그러는데 이게 맞냐고 한다든지 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그걸 설명을 다 못 해드리니까 그렇게 또 찾아보게 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있게 되네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담할 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 친구가 뭐 임신을 했는데 내가 어떤 반응이 뭐 들었다든지 아니면 뭐 출산 휴가에 누가 들어가는데 감정이 어떻다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진료실에서나 상담에서는 이렇게까지 좀 다뤄지지가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환경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아까 대화에서 간극 이런 걸로 인해서 일상은 굉장히 조금 더 힘들어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공감을 해준다고 하지만 이게 공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변에서 사실 피상적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것이 이제 사실 내가 겪어보지 않으면 동일하게 알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이 사실 어떠한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스트레스 받는지 저도 그냥 어떤 재환자랑 상담했던 사례, 그다음에 인터넷에 있는 사례 이런 것 통해서 피상적으로 알 뿐이지 저도 다 알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그 부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람마다 다 달라요. 뭐 검사도 다르고 시술까지 얼마나 걸렸냐, 과정이 그리고 기간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이게 또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은 우리 내 사촌 동생이 뭐 어쩌던데 그 사람은 어떻더라 이게 정말 수만 가지 사례 중에 하나인데 그분은 이제 그게 표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관심을 갖게 되면 오히려 사실 관심이 안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의료진이나 종사자도 그냥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무뎌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어떻게 출근하면 그 사람들만 계속 만나는 거잖아요. 뭐 하루에도 몇십 명씩 만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느끼시기에 되게 사무적이구나 아니면 좀 무관심하구나. 그러니까 사실 뭐 정말 관심이 없진 않지만 심리적으로 더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공감받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계속 공감받지 못한다는 것도 어떤 하나의 스트레스로 또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감이라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공감이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내가 어떤 힘든다는 것을 내가 그 사람 입장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라보고 저 사람 힘들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정말 힘든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내가 알겠다 이런 것들이 또 공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움직이고 그래서 그냥 뭐 사람들이 너 참 힘들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공감은 아니거든요. 그게 공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감정, 느낌 등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것들이 공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더 공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아쉬운 그런 상황들도 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공감이라는 것이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뭐 이야기인 것 같고 특히 이제 상담이나 아니면 진료나 이런 과정에서는 공감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 부부 간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공감이 조금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요즘에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저는 사실 저의 스트레스 해소는 이 메타인지와 명상 같은 것들로 많이 해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으면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다면 이 강의하는 나를 저 위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코로나 때도 제가 많이 힘들 때도 이 메타인지라는 것을 많이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코로나 시절엔 국립병원에 근무했었는데 맨날 코로나 환자들이 이제 와서 뭐 입원을 하고 그러면 이제 뭔가 뭐 유행기가 되면 갑자기 환자가 확 늘어나요. 그러면 너무 힘들고 이러면 동료들 사이에서도 짜증도 나고 그렇게 되면 이거를 진짜 뭐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메타인지를 통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게 화가 난다 아니면 짜증이 난다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현상이거든요. 뭐 그것을 이제 위에서 바라보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목소리가 평상시보다 커지는구나. 내가 좀 이렇게 빨라지는구나. 이렇게 한 발 떨어져서 보고 내가 인지하는 걸 알아차리면 이 감정적인 것을 조금 더 멀리서 떨어지게 되고 나를 객관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시험 보거나 이럴 때도 내가 이렇게 좀 불안하다 이런 느낌이 있으면 계속 불안하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면 이게 생각이 계속 꼬리꼬리를 물고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위쪽에서 바라보면 내가 평상시보다 이게 좀 빨라지는구나. 아니면 좀 뭐 어떤 환경에서 좀 이렇게 해야 될 상황에서 이렇게 안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인지하고 알아차리는 것을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화가 난다면 뭐 목소리가 더 커지는 사람도 있고 뭐 행동이 좀
더 패턴이 커질 수가 있고 뭐 심박동 수가 더 빨라지는 사람도 있고 호흡이 좀 가빠지고 과호흡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을 나를 그 위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왜 진정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보니까 평상시보다 이게 더 빨라지고 더 목소리도 커지는구나. 나는 이런 것에 화가 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조금씩 바라보면서 객관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찰하는 게 메타인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로 통해서 저는 조금 힘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저도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 다른 그 옆방의 의사 선생님하고 좀 갈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저 사람이 뭐 예를 들면 뭐 당직을 하려고 하는데 뭐 자기가 유리한 날로 하게 되면 그럼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걸 집에 와서 계속 짜증이 난다고 하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내가 이랬을 때 이런 반응이 있구나. 내가 더 목소리가 커지는구나. 아니면 운전을 할 때도 좀 과격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걸 느끼고 조금 더 하나의 멀리에서 떨어지게 보면 사실 스트레스라는 거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나한테 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스트레스를 줄여주게 되는 거고요. 또 스트레스는 되게 집착에서 비롯하게 돼요. 예를 들면 12월 25일 무슨 날이죠? 하면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크리스마스, 8월 15일 광복절, 그럼 6월 15일, 19일 제가 뭐 어제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 아무 날도 아닌데 모르는데 이 날이 생일이신 분은 내 생일이네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세월호 그 있었던 날이 되게 기억이 딱 나는 게 그 사람들은 그냥 세월호로 기억하는데 저는 그때 어머니가 항암 치료 중이셔서 제가 방에 그 병원에 휴가를 내고 거기서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간병을 하고 있었는데 딱 TV를 보니까 배가 이렇게 딱 빠지는 거예요. 빠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나 막 그러면서 막 어머니 신경 쓰면서 뉴스 보고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월호 몇 주년 하면 저는 그게 더 생각나요. 어머니가 이제 항암 치료 받은 지 몇 년 되셨구나. 이렇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어떤 나한테 자극이 되면 이제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스트레스라는 게 어떤 중립적이고 별거 아닌 상황들을 내가 레이블링 하면서 더 스트레스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 볼펜이잖아요. 그냥 그 볼펜은 그냥 볼펜이거든요. 그 볼펜은 아무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 레이블링을 하면 어머니가 사준 볼펜 이러면 뭐 어머니랑 관계가 좋은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시각을 갖게 되겠죠. 시험에 합격했을 때 쓸 볼펜.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이게 조금 더 가치가 있다 생각하겠죠. 내가 이거를 써가지고 공무원 시험에 붙었다. 이러면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또 다음 시험 봐야 되는데 이 볼펜이 갑자기 집에다 두고 왔다. 내가 이거 저번에 합격했던 볼펜인데 이러면 사실 이게 똑같은 볼펜인데 이거 집에 두고 와가지고 내가 떨어지는 거 아니 어떡하지? 뭐 이것 때문에 재수 없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이게 별거 아닌 그냥 하나의 날짜인데 이게 6월 19일이 막 이렇게 특별한 그게 되는 것처럼 이게 이제 볼펜이 어떤 하나의 좋고 나쁨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험에 떨어졌을 때 쓴 볼펜이면 사실 그냥 볼펜인데 이거 재수 없으니까 이걸 갖고 오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우체국에 택배하면 그 택배 그 주소 쓰는 볼펜 있잖아요. 이런 중립적인 볼펜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다 뭔가 어떤 상황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한테 스트레스를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어떤 상황에서 사실 사람들이 거기에 집착을 하고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더 유발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여기 폰을 여기 놓고 있는데 여기 놔뒀다가 확 떨어뜨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떨어진 거면 어쩔 수 없고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수리하면 되는데 막 이렇게 강의하면서도 이거 좀 여기다 놔둘 거 여기다 놔서 떨어졌네.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지? 그 생각을 하면 사실 강의를 계속 해야 되는데 여기에 계속 신경을 쓰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액정이 다 나갔으면 내가 이따가 뭐 여기 어디 예약해야 되는데 이거 액정이 나가가지고 어떡하지?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이미 벌어진 일인데 사람은 사실 거기에 계속 생각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상담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 여기에 오신 분들도 그렇지만 일반적인 분들은 다 그렇게 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착을 하고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가지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예를 들면 어떤 상황에서 계속 그걸 신경을 쓴다든지, 뭐 예를 들어 뭐 교통사고가 났다면 그 차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쓴다든지.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오늘 내가 택시를 타고 나서 사고가 났으면 사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살면서 사고 날 확률이 얼마 안 되는데 오늘 사고 났으면 내일 또 날 확률은 적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어제 사고 났으니까 이게 오늘도 사고 날 것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뭐 택시를 또 안 타게 된다든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고, 어떤 상황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계속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걱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가 있게 되면 굉장히 이것을 좀 중립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 막 흙탕물이 있는데 사실 이게 가만히 놔두면 다 가라앉고 이제 물이 깨끗해지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깨끗이 하려고 막 흔들고 깔때기로 걸르고 계속 조금 더 집착을 하고 더 스트레스를 주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뭐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사실 뭐 상담을 하다 보면 뭐 어떤 학생이 공무원 시험을 봤어요. 근데 가채점을 했는데 거의 뭐 될까 말까요. 근데 뭐 네 문제인가 다섯 문제 내가 헷갈려요. 이렇게 정답을 한 것 같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맨날 이제 집에 가서 그 채점만 하는 거예요. 다음 날 또 채점하고. 그러면 이제 한 달 있다가 뭐 예를 들면 결과가 나오면 제가 이걸 계속 채점을 하나 안 하나 결과는 똑같은데 사람 심리는 계속 거기에 꽂혀서 계속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불안도가 더 가중되고 뭔가 어떤 이 큰 쳇바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어떤 사이클에 계속 내가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거기서 빠져나오고 좀 중립적인 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집착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떤 이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큰 여정을 하고 계신데 그때마다 뭔가 아주 사소한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집착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잘 이렇게 안정이 안 되게 되고, 그 안정이 안 되게 되면 그게 내가 더 불안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되고, 그럼 수면이나 유지가 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또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이제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강의도 들어보면 그 뒷부분에 말씀하신 것들 이제 그 부원장님께서도 이제 뭐랄까 딱 여지를 주셨던 게, 예를 들어 뭐 술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지만 내가 깜빡하고 뭐 먹었을 수도 있고 이러면 이게 사실 그게 뭐 물론 아주 이상적인 상황이 있지만 사람이 뭐 100이라고 하면 100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뭐 내가 99, 98만 해서 되게 훌륭한 건데 뭐 그런 걸 갖다가 내가 이거 어떡하지? 그 1이나 2에 계속 꽂혀서 뭘 생각을 하다 보면 정서적으로 더 이제 불안정하게 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면 스트레스를 주게 되고, 스트레스를 주면 또 안 좋아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더 정서적이거나 스트레스 상황에선 더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지 이렇게 집착을 하는 순간 그게 또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내려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는 것들이 요즘에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존 카바진이라는 사람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알아차린 그 현상, 아까 말씀드린 메타인지 비슷한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마음챙김이라고 했고, 그래서 이런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도 많이 좀 각광을 받고 있고, 그래서 뭐 앱이라든지 이런 거 찾아보면, 그리고 유튜브 같은 데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그 넷플릭스에도 보면 이제 헤드스페이스 명상이 필요할 때 이런 그런 이제 시리즈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갖게 돼 있고, 그것은 사실 메타인지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그림일까 하면 이게 무슨 나뭇잎알인가? 아니면 흙이 이렇게 갈라진 건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멀리서 보면 코끼리의 여기만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를 이렇게 좀 멀리서 보지 않고 좀, 좀 조금 더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면서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상담을 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이게 두 번째 화살을
다 이렇게 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앞서 서울 강의에서도 이제 아마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랑은 조금 다른 관점인데 이게 사실 이제 저는 뭐 불교랑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사실 이제 병원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좀 안타까울 때가 있거든요. 사실 저도 예전에는 저한테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막 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를 하기 전에도 그렇고 정신과 의사를 한 다음에도 그렇고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 병원에서의 갈등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뭐 이런 거 실수를 해가지고 안 좋은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막 여기 급하게 강의하러 오다가 아 이렇게 주차를 하다가 옆에 긁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미 끝난 상황인데 내가 좀 조금만 더 꺾을 걸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이거 새 차인데 돈이 얼마나 나올까 뭐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자꾸 내가 머릿속에 이것을 집착하고 생각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한 번 화살을 받아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나한테 또 화살을 쏘고 또 화살을 쏘고 또 화살을 쏘거든요. 근데서 좀 긍정적이고 뭔가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화살을 한 번만 맞는데 조금 안 좋은 분들은 자꾸 화살 다 맞고 나는 되게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뭐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오시게 되면 굉장히 조금 뭐랄까 이게 원래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냥 이것을 잘 관리하거나 쿨하신 분들은 이렇게 조그맣게 되거든요. 근데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게 아니라 그나마 그대로 있거나 점점 크게 만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계속 고민을 해가지고 계속 스트레스를 주고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직장에서의 어떤 갈등이 있었을 때도 내가 저 사람한테 한마디 해줄 걸 내가 왜 그럴 걸 계속 그렇게 하면서 스트레스를 좀 완전히 좀 가중시키게 되고요. 그러고 이제 뭐 제가 뭐 검사 같은 거나 아니면 어떤 것들을 기다릴 때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고민을 하거나 아니면 시험에 뭐 합격 결과를 기다린다거나 이럴 때도 계속 뭐 내가 이거를 계속 체크를 해도 좀 달라지지 않는데 뭐 계속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하거든요.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이제 뭔가 어떤 상황에서 얘가 뭐 당첨하거나 이랬을 때 계속 인터넷 들어가서 보고 인터넷 또 들어가서 보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뭐 예를 들면 오늘 오후 2시에 공지했다 그러면 2시에 들어가면 되는데 뭐 12시 50분에 가서 보고 1시에 가서 보고 이런 게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데 사실 그렇게 계속하면서 나의 어떤 불안을 점점 이렇게 키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집착으로 인해서 더 스트레스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정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는 이제 현재에 계속 좀 머물러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게 미래나 과거에 자꾸 집착을 해요. 뭐 특히 뭐 저희 심리적인 외상 같은 것들 경험하신 분들은 그러거든요. 지난번에 이랬으니까 또 그럴 것이다. 이거는 사실 오류거든요. 지난번에 했다고 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번 뭐 택시 타고 사고가 났다고 오늘 또 사고가 날 게 없잖아요. 뭐, 뭐, 뭐 예를 들면 그 제가 작년인가 좀 큰 이제 비행기 사고가 났을 때 제가 같은 기종의 비행기를 그다음에 끊어가지고 이제 이쪽 지역에서 대구 저는 울산에 있으니까 울산에는 국제공항이 없어서 대구에 와서 이렇게 일본을 간 적이 있는데 뭐 사람들이 이거 취소하라는 거예요. 뭐 지난주에 그렇게 됐는데 왜 가냐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어떤 심리적인 오류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저도 이렇게 타면서 약간의 뭐 불안 같은 것들이 좀 자꾸 올라오려고 하고 그런 생각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과거에 집착을 하는 경우가 있고 미래에 대해서 집착을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거는 사실은 현재 일어난 게 아닌데 과거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미래에 대해서 잘못된 집착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계속 좀 과도한 걱정이나 이렇게 되게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발표를 기다리는 학생들 되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그냥 시험 발표까지 다른 거 하면서 막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채점을 계속하고 시험 잘못 보면 어떡할지 걱정하고 그러면 이제 또 시험을 다시 해야 되냐 뭐 사실 제가 젊은 친구들은 이제 진료실에 왔을 때 공무원 시험 막 2번, 3번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하는 게 결과의 차이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공무원 시험보다도 더 힘든 그런 여정을 가고 계신데
사실 또 공무원 시험 본 학생 입장에서는 자기가 제일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평정심을 좀 해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들어봤자 사실 좀 이제 또 집에 가면은 다 어떻게 보면 없어질 수도 있고 이러는데 이게 결국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달라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뭐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생각을 바꾸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 메타인지를 가지고 멀리서 바라보고 이러면 이제 마음도 근육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근육이 더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엄청 긴 여정이시잖아요. 여정이시고 사실 아까 공감 얘기도 했지만 제가 공감을 다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뭐 가족끼리 부부끼리 아니면 이제 그러면서 공감을 하면서 이제 험난한 길을 가는데 좀 의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강의를 준비했고요. 네, 이상 그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질문을 제가 3가지 받았는데요. 예, 첫 번째인데요. 시험관 중인데 잘 될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되면 절망감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그 내가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볼펜이나 이런 이야기들도 해드리고 메타인지도 얘기했지만 내가 막 이렇게 잘 될 거라고 막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꼭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되게 복합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랬을 때 이거를 사실은 아까 흙탕물을 그냥 잔잔히 놔두려면 가만히 놔두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그 어떻게 보면 뭔가 자꾸 애써서 하려고 그러고 뭔가 잘하려고 하는 게 더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너무 몰입해가지고 여기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평정심을 갖지 않고 평정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좀 너무 기대를 해서 실망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사실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예들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상황에서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회사 면접을 본다고 했을 때 내가 막 저 같은 경우도 막 그랬거든요. 엄청나게 막 내가 노력을 하는 데는 오히려 떨어지고 그냥 떨어지면 딴 데 가야지 하고 갔는데 합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노력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나한테 어떤 안 좋은 영향을 주거나 또 스트레스를 주지 않게 그렇게 임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되게 모든 것이 있고 사실 긍정적인 생각을 갖되 여기에서 너무 이런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노력들이 뭐 나한테 이렇게 조금 더 안 좋은 결과가 줄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하고 거기보다는 조금 더 마음을 비우고 평정심을 갖고 바라보는 것이 좋거든요. 사실 그 일단 다른 경우에도 되게 마찬가지예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뭐 무슨 면역 질환이라든지 뭐 그런 경우에도 뭐 약을 먹고 그래 면역 수치가 떨어지거나 뭐 아니면 뭐 항암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뭐 혈압약 같은 것도 그런데 사실 약을 먹고 막 이래서 당연히 운동을 하고 이러면 좋겠지만 이게 내가 이렇게 해서 뭐 소금기 있는 걸 안 먹지 말아야 되는데 아니면 이거 의사가 햄버거 같은 거 먹지 말라 했는데 내가 오늘 모르고 먹었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서 자꾸 하다 보면 더 안 좋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평정심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좀 이것도 대화나 이런 것들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병원에 다녀온 날이면 모든 문제는 저에게 있다고 예민해져서 말다툼이 생깁니다. 실패할 때마다 금전적 지출과 뭐 정신적 고통이 커졌는데 약도 받았는데 포기하면 쉽지만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아까 전에 이 말다툼하는 경우는 제가 2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모든 것을 다 남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고 모든 게 나한테 달리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어떻게 보면 그런 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 너무 편향되게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런 대화 과정에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의사 전달 과정에서 너무 모호하고 아니면 한쪽으로 방향이 전달되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극복을 하면 좋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금전적인 것들도 많고 그래서 상담을도 받았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담을 받았는데도 다 여기 오시거든요. 제가 한번 놀란 게 우울증 강의를 갔는데 제 환자가 여기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뭐 제가 상담을 못하면 여기 와가지고 그런 것도 질문하려고 이렇게 있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아마 마찬가지일 거든요. 약도 받고 뭐 상담도 받으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뭔가 부족한 게 있어서 오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금전적 뭐 지출도 있게 되고 고통도 있게 되겠죠. 근데 이제 포기하면은 뭐 쉽지만 계속 도전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사실 끝이 없고 정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계속 몇 번 카운트를 하고 내가 이번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다 지키되 뭐 사실 이게 좀 더블의 메시지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좀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결국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포기를 하게 되면 또 미련이 생겨서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꾸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말고 그냥 조금 내려놓고 계속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되게 많은데 그 계속 오랫동안 쉼없이 달려오니 감정이 컨트롤이 힘들고 옆에서도 힘들어하고 이분도 이제 개인 상담을 좀 받고 계신데 자해하고 싶은 막 그런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남편도 되게 속으로 삭히는 성격인데 힘들고 부부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인가? 예, 여기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인지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거든요. 감정 조절이나 사실 저도 막 그런 아까 메타인지나 명상을 관심 가졌던 게 그렇게 제가 사실은 뭐 좀 초월하게 직장은 굉장히 즐거워야 되고 그래서 저는 직장에서 되게 좀 화나 이런 걸 최대한 안 내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코로나 때 보니까 제가 막 직원들한테 되게 큰 소리를 자꾸 나도 모르게 내려고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이걸 좀 하나가 좀 바라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아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이것을 좀 바라보고 좀 멀리 떨어지고 그렇게 좀 해서 나를 알아차리는 것 자체 뭐 내가 이거를 바꿔야 되겠다. 내가 내일부터는 뭐 이렇게 하지 화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기보다 바라보면 사실 화가 줄어들거든요. 아까 그 흙탕물을 그냥 놔두면 흙탕물이 없어지는 것처럼 근데 아 내일부터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도 생각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결국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조금 하나씩 내려놓고 조금 더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는 방법이 어떤 나의 어떤 힘든 거나 그런 스트레스를 좀 줄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을 할 때도 어떻게 보면 내 어떤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잘 전달되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남편도 되게 힘드실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표현을 못하고 굉장히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진료실에서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제가 보면 따로따로 면담을 해보면 다 이분을 이렇게 위하고 반대 사람은 이렇게 위하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을 뭐 전달이 되지 않으면 잘 몰라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조금 더 구체적인 대화로 좀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서로 이렇게 고통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화라든지 어떤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을 조금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뭐 아까 앞서 말씀 그 부원장님이 그 슬라이드 해주셨던 거에 되게 중요한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뭐 수면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제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그런 건데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저는 이게 진료할 때 이런 거를 강조하지만 항상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그 술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 안 먹으면 다 좋고 뭐 모두 안 하면 좋은데 이게 계속 집착을 하다가 스트레스를 유발하면 그게 더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이게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안 해야 되지만 내가 그런 것 때문에 강박을 갖거나 너무 힘들면 그게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관리를 하는 것이 좀 중요하고요. 사실 저 뭐
어떤 상황에서 누구나 사실 모든 인간은 다 좀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불확실한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되는데 그럴수록 조금 더 멀리서 나를 바라보고 이렇게 조금 한 발 떨어져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스트레스가 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받았었고요. 혹시 또 플로우에서 더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거의 시간은 이제 거의 4시가 다 되어가긴 했는데요.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뭐 질문을 받고 안 그러면 뭐 제가 여기 뭐 강의 끝나고도 혹시 개인적인 거 궁금한 거 예, 물어보셔도 되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